2교시 시작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글씨 같은 경우 혹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오시면 바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쓰는 걸. 그리고 몇 가지 또 안 말했는데, 글씨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는 저의 방법이에요.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에너겔 좋은 이유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판서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잔상이 남죠. 기술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별론 것 같지만 이따 보여드릴게요. 에너겔로 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찍어서 쓰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손만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그리듯이. 백강고시체 연습을 하다가 제 스스로 저에게 맞는 것을 연구해서 고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40분이네요. 자, 1시간 동안, 아까 1시간 동안 조금 이제 할 말 했고, 오늘의 진짜 본 강의 들어갈게요. 흔히들, 간접평가사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전이나 한 일주일 전쯤에 마인드맵을 그려서 모든 논점이 다 들어가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통해 이론을 볼 거예요. 마인드맵을 통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한 번에 확 보이고, 논리가 확 보이고, 구조가 확 보이고, 그리고 저희 이사님 중에 한 분은 저도 그랬지만 시험 보기 1주일 전, 3일 전쯤에 전지를 사가지고 바닥에 깐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논점 다 적었대요. 다 들어갔고 그게 합격했어요. 저는 마인드맵을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공식에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인드맵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논리 체계랑 그 개념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2시간 동안 할 거예요. 하고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아까 말했지만 뭐 기업 가치나 뭐 자사주 평가, 뭐 지시재산권 뭐 이런 거 원칙, 예외 이런 것들은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그나마 좀 쉬운 총론과 그나마 좀 쉬운 평가 방법들을 간략히 볼 거예요. 그래서 초시생 분들도 봐도 좋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 보면 더더욱 좋은 그런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2시간 동안 같이. 저는 그리고 이론을 공부할 때 좀 학부생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좀 원론적으로 공부했어가지고 들어올 때 더 편했어요. 했고 근데 뭐 부동산학과 학생이거나 막 법대 학생이라 해서 뭐 더 유리한 건 조금은 있는데 막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시험 적합하진 않아요. 여러분 용도지역하면 556657 이거 하죠? 학부생들은 용도지역하면 독일에서 온 개념 이런 식으로 가요. 개발행 여과제 영국에서 온 거 이렇게 가요. 지구단위계획이 독일이고 용도지역은 미국이에요. 개척시대 때 용도지역을 세워서 신도시를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만든 게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수업 적합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론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저 안정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하다 보니까 암기할 때 훨씬 쉽고 개념체계 할 때 훨씬 쉬웠어요. 시작할게요. 자, 일단 제가 기출 특강 때도 말했고 설명 때 말했고 기출 특강 때 한 3번은 한 것 같은데 저는 올해 50번 넘게 이걸 할 거예요. 이 개념을 쓸 거예요.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다 경제 배우셨죠? 모든 논리는 이 안에 있다. 경제는 이걸 다 계량한 거예요. 이걸 보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 감정평가는 학원론 다 배우셨다는 가정을 할까요? 거의 쓸모없어요. 여기서도. 네. 감정평가는 부동산학이죠. 부동산학이에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죠. 이것조차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평가는 부동산학이고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에요. 봅시다. 그러면 사회과학이 뭘까?
사회과학이 뭐길래 아까 1교시 내내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고 기출문제 보라 그러고 이렇게 보라 할까?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분설해서 볼게요. 과학이 뭐죠? 과학이 뭐죠? 현미경을 보고 분석하는 행위나 우주비행선을 쏘아 올리는 행위도 과학이라 할 수 있지만 장영실이 치구기를 만드는 행위도 과학이라 할 수 있고 세균 때려잡는 백신 잡는 것도 과학이라 할 수 있어요. 과학을 일반화시키면 결국 현상이나 가설을 세우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가설을 세우고 어떤 분석의 틀을 통해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거죠. 어떤 결과치를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사과가 떨어졌어. 물체끼리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을까? 위치 에너지. 어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뽑아냈죠. 9.8mh인가? 뽑아냈어요. 에너지가 터질 때 E는 mc제곱이다.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죠? 분자보다 작은 원자가 뭘까? 원자보다 작은 그 무엇이 분자가 해체되면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만든 게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결과치는 결과를 말할 수 있지만 결과치는 글로 말할 수도 있고 수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왁구를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과학은 이거예요. 그럼 사회는 뭘까요?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인간들이 모인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과학은 인간들이 모인 집단에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가설을 세운 다음에 분석을 통해 결과치를 도출해내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과학의 하위 분류인 부동산학은 인간 집단에서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할 때 나오는 어떤 문제들의 현상을 분석을 하고 혹은 이 문제는 이렇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 분석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나 서브를 보면 부동산학의 의의는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할 때 생기는 문제를 연구 분석해서 해결하는 학문,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개념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개념 쭉쭉 얘기할게요. 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경제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회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두 개가 있어요. 경제학과 통계학이에요. 경제학이 뭐냐? 경제학이 뭘까요? 경제학이 뭐예요? 경제가 뭐예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죠? 자원이 무한하고 재원이 무한하다면 경제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파레토 최적이라던가 뭐 그것들 다 경제학의 기초 이론들인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도출되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경제의 근간이 된 것 중에 하나가 효율적 자원 배분인데 효율적 자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정된 자원에 인간이 어떤 효용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이겠죠. 그래서 그 효용을 나타내는 것을 가격이라고 봐요. 우리는 가액이라고 그러지만 경제학 가격이라고 그래요. 아담 스미스는 교환 비율이라고 갖고 뭐 이렇게 있어요. 경제학 얘기는 아주 라이트하게 할게요. 그래서 일반 경제학에서는 다수의 소유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동질적 제어를 가지고 시장에 참가한다 봐요. 그래서 이 다수의 소유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동질적 제어를 가지고 참가하는 참가하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다 알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라는 사고예요.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에요.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시장 또한 합리적이다. 그죠? 다 아시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경제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참 문제가 있어.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합리적이죠?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합리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죠? 뭐 행동경제학이니 뭐니 나오지만 어쨌든 기본 전제는 합리적이라고요. 똑같은 100원이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을 거고 맛있는 걸 똑같이 느낀다면 좀 더 싼 것을 먹겠죠. 경제주체 합리적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는 바탕인데 문제는 이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참가하는 이 시장에 일반 경제 제야 중에 딱 한 제야만큼은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립이 안 돼요. 어떤 제화는 어떠한 제한은 수요가 한정돼 있어요. 살 의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불 능력까지 있는 사람을 수요자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한은 공급자가 1인이거나 엄청 소수예요. 그리고 어떤 제한은 동질적인 제어가 아니라 엄청나게 개별성이 큰 제어라고요. 큰 제어라서 그 제어만큼은 일반 시장의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엄청 공부해야 할 부동산이란 재화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 생각하기에는 모든 논리와 이론은 다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되는데 부동산만큼은 설명이 안 되더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물건으로 인식된 게 얼마 안 됐어요. 100년 전만 봅시다. 땅 누구 거예요? 왕 거죠? 그죠? 왕 거죠? 땅 왕 거예요. 그전에 누구 거예요? 막 우리 부족의 신, 뭐 사슴신 막 이런 사람들 거였죠? 부동산이 내 거 아니었어요.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가 소유권 인정되고 거래 대상이 된 게 얼마 안 됐다고요. 이건 일반 상식이에요. 안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게 막 따로 떼어놔서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거 보면 인간 합리적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형성이 되지만 부동산은 안 그렇다. 이렇게 해요. 부동산 얘기도 안 나와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뭐 부동산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시장에서 가격 혹은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이 그래프가 모든 사회 현상이나 가설의 키인데 이 키 분석이 통하지가 않는다고요. 원래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시장인데 시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가격과 가치가 생긴다고요. 왜일까 고민하다가 리카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론에서 그나마 제끼는 부분이죠. 지대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땅값이 생기는 거는 땅의 힘은 이른바 지대라는 거는 옆에 땅 대비 내 땅의 가치다. 그 차익분이다. 라는 걸 주장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역사를 잠깐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흥미롭게 보셔도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영국과 유럽이에요. 제가 그래서 영국과 유럽이에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쳐들어가죠? 쳐들어가요. 발려요. 져요. 러시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쳐들어간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범하다가 안녕하세요. 영국을 침범하다가 졌죠? 넬슨 제독이랑 그 사람 졌어요. 져가지고 나폴레옹이 어떤 짓을 하냐면 얘를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영국 섬이죠. 영국이랑 유럽 전체는 절대로 교역하지 말아라. 하면 죽여버리겠다. 조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인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이야 좀 괜찮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땅도 척박하고 문명도 발달하지 못했죠. 여긴 되게 산업혁명이 잘 일어났다고.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깨고 얘네랑 교육을 한 거야. 몰래. 나폴레옹이 뭐 러시아 뭐 침공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난 뭐 엄청난 사람이 되겠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지만 실제로 이거예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때린다. 이거예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때리러 가죠. 프랑스에서 때리러 가요. 져요. 근데 다들 알고 사시겠지만 져요. 지금 와서 이게 없어지죠. 없어지고 이제 나폴레옹 힘이 떨어져서 유배가고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해요. 영국에서 지들이 스스로 막아버려요. 왜? 이 현상을 보고 이제 지대론이 시작이 돼요. 시작돼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정용 교수님의 토지경제를 보시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본론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참 신기해요. 브렉시트랑 참 비슷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막았냐면 일반 상식이죠. 땅이 고립이 되고 먹을 게 없어지면 자본가들이 배가 불러져요. 그죠? 자원이 한정되고 독점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이 배가 막 부르기 시작을 해요. 농민들은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멜서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나서 인구론이라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럴싸한 논리를 갖고 와요. 그래서 농민들 너네가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땅의 생산, 곡식은 산술평균으로 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이게 역전된 시기다. 그러므로 너네가 태어나는 건 많이 태어나지만 곡식이나 곡물들은 산술평균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니네는 가난한 것이고 땅의 가격은 당연히 높다. 수요공급의 논리에 따라 당연히 높다. 그래서 땅값이 비싼 거는 니네가 많이 태어나서다. 이거예요. 이 논리 딱 펼쳐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말이 안 되죠? 그게 따지면 지구는 이미 끝났어야 돼요. 여기 이제 반대를 든 게 뭐냐면 리카도라는 사람이 차액지대론을 들고 나와요. 인문강이니까 간단히 할게요. 차액지대론 할 거예요. 아니야, 땅값이 비싼 건 지대가 비싼 건 인구 때문이 아니야. 원래 비싼 게 아니라고 하면서 나오게 돼요. 왜냐면 땅값이 생기고 지대가 생기는 거는 수요공급의 일반 수요공급의 논리가 아니라 옆 땅에 비해 내 땅에 곡물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지대야. 즉 자본이랑 노동력이 동일하게 투하됐을 경우에 뭐 그냥 좀 수식 같으면 100만큼 노동이나 자본이 100만큼 투자가 됐는데 이 땅에서는 200만큼이 나오고 이 땅에서는 100만큼 나올 경우 차액이 100이죠. 왜 100이라는 잉여가 나올까요? 자본이랑 노동이 동일한데 왜 100이라는 잉여가 나올까요? 고전학파의 논리랑 거의 비슷한데 노동이랑 자본이 제외하고도 남는 부분이 바로 땅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죠? 땅에 대한 부분이에요. 땅에 대한 부분이 큰 만큼의 그 차액 부분이 바로 땅의 가치다. 땅의 지대의 가치다. 즉 비옥도에 따른 차이가 지대의 가치다. 라는 논리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멜서스 네가 말한 건 헛소리고 땅의 가격은 지대는 옆 땅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큼 더 뽑아낼 수 있냐 그게 바로 지대고 그걸 환원한 게 가치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해서 결국 아담 스미스가 규명 못한 땅값을 리카도가 어찌됐든 간에 어떤 논리로든 간에 규명을 하게 돼요. 규명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또 생기죠. 오늘 지대로 간단하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쭉 가다 보면 리카도의 이론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한계지라는 개념인데
아무리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을 투자해도 생산성이 빵인 토지가 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 땅이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땅은 없죠. 빵원이 땅은 없어요. 빵원이 땅은 없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이론에서 나온 학자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르크스가 뭐라 하냐면 너의 말이 맞다. 차액에 따른 그 크기가 지대인 건 맞는데 한계지가 있다더라. 왜냐? 한계지가 있고 어쨌든 간에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소유권 때문이다. 소유권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야. 부동산의 또 다른 이름은, 부동산 가치의 또 다른 이름은 소유권 기타 권리 합의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가치는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경제학 때 배우셨겠지만 부동산은 대표적인 비탄력적인 재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많은 재화죠. 그러므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갖고 있는 사람이랑에 비해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벌 수 있는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계급 간 투쟁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없애버리면 사회가 편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지 않겠냐 싶다는 논리를 제시를 해요. 자본론에서. 절대지대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은 이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지금 공산주의 국가 보면 공산주의 국가랑 자본주의 국가랑 나눈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냐 없냐예요. 중국, 북한 땅에 대한 소유권 없어요. 베트남도 없어요. 대신 사용권이랑 같이 있어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 건물의 면적대로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26회 3번을 보면서 할게요. 지대로는 이렇게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도시성장지까지로 막 이렇게 있는데 저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다시 그리자면 이 일반 경제 그래프에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가치는 존재하더라. 경제학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규명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이론들을 지대론이라 하고, 인간은 합리적이다는 전제는 똑같지만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일반 경제학이랑 가장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상 물건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특이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규명 못하는 것들을 규명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역사적으로 나온 이론들이 지대론이라 그러고, 이것들이 한데 모아서 만들어진 게 부동산학이에요. 쉽죠? 아니, 좀 쉽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특성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정리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첫째 자연적 특성은 뭐냐면 고정성이 있고 부증성이 있고, 여러분들 아마도 고부연계 용병사로 엄청나게 외우실 거예요. 영속성이 있고 개별성이란 자연적 특성이 있다더라. 그리고 인문적으로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 병합, 분할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항상 가변하더라. 경제학의 일반 재화랑은 부동산은 이런 다른 점이 있는데, 이런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경제 재화랑은 부동산 고정성 당연하죠. 안 입을 자에 움직일 동자예요. 안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동영성 당연하죠. 부증성
절대로 양은 늘어나지 않아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다. 오케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부증성이에요. 영속성, 토지는 무한해요. 우리가 인간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영속성이 있어요. 부동산이 영속성이 없고 부서지고 그런 순간 인간도 없겠죠. 개발성, 이 가장 키워드인데 이거는 이따가 논의를 계속하면서 개발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할게요. 인문적으로 이건 그냥 부동산 그 자체로의 특성이고, 인문적으로는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부동산 용도 다양할 수 있죠. 이 땅에 내가 상가를 짓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병합분할 가능성, 필지를 합치거나 나눌 수 있죠. 내 이용에 맞게. 사회적, 경제, 행정적으로 가변하죠. 그죠? 저번 달의 행정 규제가 이번 달의 행정 규제랑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행정 규제에 따라 부동산 이용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고개 끄덕이니까 좋네요. 그리고 어쨌든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쨌든 뭔가 달라. 뭔가 다른데 아직 특성만 다르지 이거에 따라 뭐가 다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대론에 따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이거 지울게요. 막 지대론하고 막 이론을 전개해 갔어요. 근데 결론은 다 문제가 있어. 그 이론에 다 비판할 점이 있고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뽑아낸 게 있어요.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 이 세 가지 가치 삼면성을 고려해서 나오고, 이른바 가치 삼면성을 통해 가치는 뽑아져 나오고, 이것 전제는 뭐냐면 바로 인간이 부동산에 느끼는 효용이다 라는 결과를 뽑아내게 돼요. 결국 생산성이다.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라고 했죠. 리카도가 살 때의 부동산 생산성은 뭐 업무용 시설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밀이나 벼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땅이 제일 좋은 생산성과 효용을 뽑아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 모든 부동산의 가치의 전제는 효용이고, 이 효용은 결국 위치라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의 효용은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을 짓게 돼요.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 때 할게요. 어떻게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삼면성을 통해 효용이 삼면성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삼면성으로 효용이 표시되기도 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내게 돼요. 그래서 되는데, 오케이, 이거 알겠어. 이거 알겠는데 되게 추상적이죠? 되게 추상적이에요. 인간이 부동산에 느끼는 힘만큼 가격이 결정된다. 나도 말 수 있어요. 저도 말 수 있고 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수요 공급의 논리가 통하지도 않고 되게 추상적이고,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과거의 값을 지닌 실거래가라는 게 축적이 되고,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무형의 가치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왜일까? 사회과학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딱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인데 가치랑 가격이 왜 생긴지 몰라. 그냥 있어. 막 자인졸렛 이러면서 그냥 있는 거야. 실제로 볼게요. 학자라면 궁금하겠죠? 왜 가치랑 가격이 있을까? 딱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이 딱 관찰하기 시작해요. 왜 있을까? 뭘까 하다가 발견해야 될 현상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떤 지리적 구역 안에서는 이용들이 비슷해지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용이 비슷해지고 가격 수준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원인은 몰라요. 발견해냈어요. 이 지리적 구역 안에서는, 이 지역 안에서는 평당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그까지는 안 나와도 평당 100에서 120만원이다,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직구할 때 다 이렇게 보시죠. 얼마쯤 해요? 그러면 얼마쯤 해요? 라고 하죠. 가격 수준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용도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지리적 구역을 양과 질이 유사해지고 가격 수준이 유사해지는 구역이라고 보면 그거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번 명명해보자. 그러면
혹시 이 개별 부동산 시장 자체는 리터럴리적으로는 개별 부동산들 자체는 수요 공급이 존재하지 않지만 지역적으로는 뭔가 수요 공급이 뭔가 비스무리한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찾아내죠. 지역적으로 지역 요인이 비슷하게 되고 이따 할 거예요. 지역 요인이 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이 유사해져요. 어떤 지리적 구역 안에서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게 되고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이 유사해지게 된다고요. 원인은 몰라요. 고민을 하다가 기본서 기본서 보고 하면 결국 딱 이 모든 걸 규율하는 이 모든 것을 정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원인을 찾아냈어. 원인이 뭐냐면 세 글자로 부동산에는 지역성이 있다더라. 끝이에요. 이 원인이에요. 부동산은 딴 건 모르겠고 지역성이란 게 있다더라. 위치의 고정성 등에 따라서 각자 비슷해지려는 뭔가 성질이 있다더라. 그걸 세 글자로 지역성이라 그래요. 지역성. 그리고 어쨌든 개별 부동산끼리는 수요 공급이 존재하지 않지만 왜냐면 한정된 수요자와 한정된 공급자가 개별적인 제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는 비슷해진다고요.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비슷해진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논점이 뭘까요? 이거 지울게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첫째, 이 지역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데? 저기 논점에 있죠? 어쨌든 지역 안에는 뭔가 비슷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의 경계 자체는 어떻게 설정할까? 를 고민하게 돼요. 아까 말했죠? 부동산 가치는 효용이다고. 효용끼리 비슷한 혹은 이용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으면 되겠다. 실목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따라서 용도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지역 경계를 설정하게 돼요. 간접평가사 우리 전문가들은 법정동으로 지역을 구분하면 안 돼요. 용도지대 또는 용도적 동질성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같은 로데오 변에 있더라도 후면지와 전면 상가가 아예 다르죠. 가치 형성이 달라요. 심지어는 같은 구분 건물 같은 동이라 해도 코너 자리와 후면 자리의 가치 형성이 완전 달라요. 바로 옆 건물이어도 강남 가보세요. 바로 옆 건물이어도 지대가 다르고 지대라기보다 로변이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지역 경계 설정인데 누가 할 거냐면 평가사들이 해야지. 그죠? 그러면 이 지역 경계 설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같은 용도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묶은 이거를 바로 우리는 뭐라 하자? 인근 지역이라 하자. 인근 지역이라 하자. 용도적으로 대상 부동산에 속한 부동산에서 사경행 혹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것들을 인근 지역이라 하자. 이렇게 명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과 다른 지역이 있겠죠? 다른 지역.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끼리 묶은 또 어떤 지역 군락이 있겠죠. 이걸 유사 지역이라 하자. 이렇게 부르게 돼요. 유사 지역. 즉 지역 간의 대체가 가능한 애들을 유사 지역이라 해보자. 로 명명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애들을 바로 동일 수급권이라 한번 해보자.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세한 사항은 기본 강의 때 할게요. 그래서 간접평가사들은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는가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평가사가 보는 지역은 딱 3개예요. 인유동 3개예요. 3개고 이렇게 지역 설정을 한 다음에 오케이 지역 설정했어. 분석을 들어가겠죠. 어떤 분석이 들어가요? 이른바 지역 요인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이걸 분석하게 돼요. 잠깐 말할게요. 지역 요인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모든 엄청난 거대한 힘을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시장 금리가 오른다. 대출 금리가 오른다. 전체 부동산 시장 자체의 효용은 감소된다.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죠. 이 모든 걸 이렇게 말하는 인구 이런 것들이 일반 요인을 하는데 그 일반 요인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변한다고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일반 요인이 변해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면 지역 요인이라 그래요. 지역 요인. 이 지역 요인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변했어. 인구가 변했어요.
인구가 변하고, 오케이. 가구의 형태가 변했어요. 21의 1번 기출처럼 인구수는 줄어들지만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소형 오피스텔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또 궁금할 수 있지만 이 동네에 인구가 변하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게 지역 요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 지역 요인의 변동이죠. 이 지역을 일단 분석하려면 일반 사회에 있는 어떤 특성들이 이 지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해야겠죠. 그죠? 그걸 바로 지역 요인 분석이라 그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지역을 확정하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눠드린 의 노트 31번 한번 보시죠. 이 노트에 31번 지역 분석으로 나와 있어요. 자, 보였죠? 제가 정리한 거예요. 교수님 기본서나 다른 서버에 있는 것과 다소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제 언어로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지역 분석이라 함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는 지역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의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 내 전반적 위치와 표준적 사용을 파악하여 가격 수준을 가늠하는 작업을 말한다. 의의란 개념 외우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대상 부동산에 속하는 지역의 범위, 인근 지역이냐, 유사 지역이냐, 동의수급권이냐를 정하고 그 인근 지역 내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을 해서 지역 특성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해서 대상 부동산의 지역 내 전반적 위치와 표준적 사용을 파악하여 가격 수준을 가늠한다고요. 제가 말한 키워드를 요약하면 이 6줄의 문장이 되겠죠. 이게 의의예요. 때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들면 의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의의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죠? 첫째, 대상 부동산에 속하는 지역의 범위. 인유동.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뭔지 아셔야 되고 지역 특성과 당연한 동향.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내 전반적 위치와 표준적 사용. 표준적 사용이 뭐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뭔지. 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다 알고 있으면 의의 외울 때 상당히 쉽겠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론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때려박으면 공부 암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못 외워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키워드별로 외우고 만약에 시험에 예컨대 지역 분석이 나오면 이 의의만 생각하면 이 키워드만 생각하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용이하겠죠. 그래서 의의를 외우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일련의 제가 방금 말한 일련의 모든 작업들을 바로 지역 분석이라 그래요. 혹은 시장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시장 분석은 스킵할게요. 비슷해요. 네, 어쨌든 지역적으로 뭔가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제 얘가 어떤 표준적 사용을 갖고 있고 어떤 가격 수준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됐어요. 우리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얘가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표준적 사용이랑 가격 수준은 확정이 되는데 이 가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다가 나온 개념이 우리가 당연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아까 뭐라고 했죠? 인간은 경계치 합리적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 합리적이지? 쓸 수 있는 내에서 유효한 내에서 가장 용도를 크게 쓰겠구나. 나온 게 최유 유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보실 거예요. 뭐 가치의 전제가 된다던가 뭐 이래서 나오죠. 최유 유용은 당연한 거예요. 가장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크게 이용하는 것, 가장 효용이 큰 것, 가장 최고 최소 이용하는 것,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객양통이 합합체로 외우지만 어쨌든 최유용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거 딱 봤어요. 항상 분석해보니까 지금 곧 말할 건데 최유용을 분석해보니까 가치가 나오네. 최유용이라는 걸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어떤 전문가가 보니까 이걸 전제로 가치가 형성이 되네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냐면
인간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란 말은 뭘까요? 합리적이란 말은 뭘까요?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내가 돈 내는 것보다 더 큰 효용을 얻는 모든 용도 혹은 이용을 합리적인 이용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렇죠. 내가 돈 낸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사람은 최유용을 전제로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최유용이 아닐 수 있지만 항상 무의식적으로 최유용을 상정해서 행동을 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최유용이 전제된 이유 첫 번째, 인간은 합리적이다. 저기고 두 번째, 토지할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간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유효 이용이죠. 유효한 이용, 물리적으로 적합한 이용이어야 되고, 적합한 이용 중에서 법적으로도 허용돼야 되고, 그 중에서 MR과 MC가 커야 되고, 경제학 배웠죠? 내가 드린 마지널 리베뉴보다, 내가 드린 마지널 코스트보다 내가 먹는 마지널 리베뉴가 더 커야 돼요. 합리적으로 써야 되고, 합리적인 이용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 이른바 최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판단 기준을 정립했어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론 어렵다 그랬죠?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외워야 돼요. 난 다르게 생각한다. 안 돼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이걸 딱 문자를 따서 물법 합최 또는 물법 경최로 외워요. 경제적 타당성도 있으니까. 물법 경채를 외워서 이 판단 기준에 의하여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된다고요. 물리적 적합성. 어떻게 판단하죠? 땅을 보면 돼요. 이 땅에 내가 건물을 100층 짓고 싶어도 이 땅이 버티지 못한다. 그럼 못 짓죠? 엄청 쉬운 개념이에요. 물리적 적합성은 엄청 쉬운 개념이지만 법적 허용성부터 상당히 어려워져요. 법적 허용성, 기출 특강 때도 말했지만 법적 허용성이 감정평가사가 사실상 가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은 뭐고,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당신이 합리적이라면, 당신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싶다면 이 땅에서 몇 층까지 지으세요. 혹은 지을 수 있어요. 가능은 해요. 근데 수익성 검토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동산은 굉장히 사회적이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사적 죄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항상 허용이 돼야 돼요. 불법적인 거는 고려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루소의 사회계획론을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MR과 MC가 있는데 합리적인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투자한 비용보다는 최소한 더 먹어야겠죠? 조금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내가 이 부동산 어떻게 이용하든 간에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간에 이 두 개의 이용이 내가 투자한 비용보다 더 많이 먹어. 근데 부동산은 한계죠. 위치에 고정성이 있어요. 둘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최고 수익성을 가진 어떠한 이용, 예컨대 상업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판정 기준에 따라 나온 이 일련의 판정 기준에 따라 나온 일련의 작업들을 가지고 뭐 최고 수익성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은 오늘 하지 않을게요. 나온 이 일련의 작업 혹은 이 일련의 판정 작업으로 나온 이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최유효 이용 왜 부동산 이게 감정평가 학문에서만 이렇게 강조가 될까요? 왜죠? 답은 이미 있어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최유용을 뭔지 모른다고. 인간 합리적이고 시장 참가자는 합리적이지만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가치 지적이 필요하다고요. 아, 감정평가의 필요성이겠네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유용의 전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 할당이라는 개념이에요. 설명하기 쉬운데 제일 와닿지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아까 말했죠.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할 때 나오는 모든 현상과 문제들을 분석하는 거라고.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용당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인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인간이 부동산 이용하는 거예요. 부동산 인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에 의해서 뭔가가 할당되겠죠. 강남의 저 토지는 나는 뭐 빌딩을 짓기 싫어. 그래도 인간이 내가 봤을 때 최고의 수익성을 가지니까 당연히 빌딩을 짓는 거죠. 당연히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싶지만 인간이 이용하는 거라고요. 인간이 이용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토지 할당에 대한 개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최유용을 여기다 쓸게요. 통해 어떤 일련의 전제들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용을 전제로 형성해야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최유용이 아니더라도 최유용을 전제로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최유용으로 쓰기 싫어도 인간은 당연히 수익이 제일 높은 걸 쓸 거기 때문에 가치는 당연히 최유용을 전제로 형성이 된다고요. 아까 말한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을 통해서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일련의 작업들을 뭐라 그러냐면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 분석이고 개별 부동산의 최유용을 분석하는 걸 바로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역 분석이랑 개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유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뭐 최유용과 표준적 사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잠깐 스킵할게요. 오늘 개념만 가는 거니까. 큰 틀을 봤을 때,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가치는 최유용을 전제로 판정이 되고, 그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은 사회가 다른 어떤 재화랑 완전히 다르고 그거에 따라 나온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에 따라 가격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성립이 안 되지만 지역적으로는 뭔가 성립이 되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용 판정하기 위하여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필요하겠네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요? 네 부동산 특성 아니야? 이런 거 나와요. 초반에 1기부터 한 9기, 10기 정도까지 문제를 보면 부동산의 특성을 아냐 문제 나와요. 부동산을 주로 다루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죠? 논점이에요. 특성들의 어떤 하위 분류가 있는지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혹은 시장 분석 스킵했는데 좀 중요한 주제인데 스킵했어요. 지역 분석 아냐. 가치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고 개별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아냐. 이 과정들을 아냐. 문제 나오겠죠? 스터디 때 엄청 풀 거예요. 지역 분석 논점들을 아냐. 지역이 뭐야? 행정동이야? 감정평가사 보는 지역은 뭐야?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해수권인데 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아냐? 물어보겠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해수권의 차이점을 아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리고 최유용 당연히 물어보겠죠. 가치는 최유용을 전제로 판정이 되는데 혹은 최유용을 상정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 아까 말한 최유용, 네가 가치의 전문가라면 부동산은 특성으로 인하여 최유용을 일반인이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전문가라면 네가 그 전문성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용을 찾아낼 수 있냐, 잡아낼 수 있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당연히 물어봐요. 이걸 서브로 각각 외우니까 개념이 안 잡히는 거, 개념이 안 잡히는 거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5분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어쨌든 최유용이 나왔어요. 나왔고 오케이, 좋아. 가치는 최유용을 전제로 형성이 되고 부동산 특성도 알겠어. 일단 알겠어. 근데 가치는 이견이 다소 있으나 가치는 결국 효용을 표시한 값인데 어빙 피셔가 말했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현재 값 혹은 현재 뭐 어쨌든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했는데 경제학에서는 가치랑 가격을 같이 봐요. 기출특강 때도 얘기했죠. 가치랑 가격이 같다고 봐요. 왜냐?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이 합리적인 시장은 경제주체가 아까 말한 시장의 가치의 삼면성을 딱 고려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굳이 구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책을 보면 가치랑 가격의 구별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도 툭 나와요. 근데 부동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가 솔직히 말하면 시장 참가자 여러분 지금 부동산 거래하면 모든 정보 다 알고 그래요? 아니죠. 시장 참가자들은 정보도 불안전하고 시장 자체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들은 불안하다고. 그 불안한 값을 가치라 볼 수 없다. 이게 부동산학적 시각이에요. 따라서 가치랑 가격은 다르고 가격을 결정시키는 요인들 수요 공급과 가치를 형성하는 가형료 또는 가발료는 달라요. 그 29의 1번이죠. 작년 시험에 1번에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왔어요. 달라요. 다른데 그리고 가치는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죠. 가치는 효용이라고 했어요. 효용. 가치는 미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이에요. 미래 기대되는 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은 과거의 값이죠. 과거에 성사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치와 가격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가치는 기준 시점 현재로 봤을 때 미래에 기대되는 모든 편익들을 현재 가치에 현가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미래에 기대되는 값이네요. 경제학을 잘 보면 할인율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왜냐면 경제학에서는 할인율이라 부르지 않고 기회비용, 시간선호, 위험, 인플레 이런 걸로 대체하지만 우리는 딱 하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을 맨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따가 다음 시간에 말했지만 할인율과 환원율의 구분,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가치나 가격은 그거부터가 달라요. 과거의 값이냐 미래 값이냐 그거부터 달라요. 이게 나오는데 인간이 조금만 더 할게요. 인간이 어떤 대상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효용은 다 달라요. 목적에 따라 다르죠. 진짜 목적에 따라 달라요. 목적에 따라 달라요. 저기 담보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목적이 다르다고요. 대상물은 똑같은데 똑같아요. 대상물은 똑같은데 담보를 할 경우에 안정적으로 봐야겠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언제 디폴트 날지 몰라요.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떼어먹으면 억울하죠. 빌려줄 땐 빌려주더라도 최대한 안정적인 가액으로 빌려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은행원들을 봤을 때 탁감 들어오고 하면 가격을 지르기도 하지만 시세를 최대한 안 넘기는 선에서 가격을 올린다고요. 시세를 최대한 시세라는 게 있죠. 가격 수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에 안 넘기는 선에서 담보 평가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경매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경매 목적이 뭐죠? 경매의 목적이 뭐예요? 채권자의 채권 회수죠. 채권을 회수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근저당 설정 혹은 저당 설정을 한 이 목적물을 법원이라는 혹은 국가라는 공적 주체가 개입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파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채권 회수죠. 채권 회수에 대한 효용은 뭐예요? 가격이 좀 더 높겠네요. 조금 높게 해야 시세보다 조금 높게 설정을 감정평가를 해야 채권 회수가 되겠죠.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권리들이 해소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경매가액이 조금 더 높고 담보가액이 좀 낮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 봐요. 목적에 따라 가치가 조금씩 변하네요. 조금씩 변해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주로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를 5글자로 가치다운이라고 그래요. 가치다운이라고 가치는 한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서 가치는 한계다. 고정돼 있다. 철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데아적인 개념이다. 절대로 추구할 수 없고 딱 한 개 있긴 한데 인간이 볼 수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정보가 불안전하고 불안전 시장이기 때문에 가치는 한계지만 인간이 볼 수 없다. 그래서 가치에 근접한 값들이 많다. 이렇게 하는 서적도 있지만 현재 지배적인 다수설은 가치는 다운원이다. 다운화되어 있다. 가치는 한계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죠? 가치는 여러 개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말한 대로 이론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가치는 다운원이다. 다운하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 하나로도 한두 시간 할 수 있지만 시간 계산 스킵할게요. 어쨌든 이 가치 다운원에 따라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말로 사투리 말로 오지게 공부해야 할 시장 가치란 개념이에요. 시장 가치란 개념. 가치 다운에서 파생된 개념이 시장 가치란 개념이에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10분이나 15분 뒤에 다시 할 건데 칠판 지우지 말아주세요. 다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